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 조선시대 한양 인근의 어느 부유한 고을에 강대감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누구보다 맑은 웃음을 간직한 여종 연희가 있었지요. 20살을 간 넘긴 연희는 투명한 눈빛과 고운 얼굴로 대감댁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꽃을 닮은 그 아이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대감댁에 들어왔으나 타고난 밝은 성정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연희야, 오늘은 뒷밭에 가서 보리를 살펴보렴. 안주인 홍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연희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님. 소녀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봄날의 미풍처럼 가볍게 뒤돌아선 연희의 발걸음은 마치 꽃이 피 춤추듯 경쾌했습니다. 대감댁의 뒷문을 나서자 넓은 밭이 펼쳐졌고 연희는 곧장 보리밭으로 향했지요.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던 그날 갑작스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맑았건만 봄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 어찌할 수 없었지요. 이런, 하늘도 참. 급히 피할 곳을 찾아보았으나 근처에는 나무 한 그루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연희의 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미 맡은 일이 있었기에 연희는 그대로 보리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은 옷은 그녀의 몸에 들러붙어 자연스레 그 아름다운 선을 드러냈으니 마치 연꽃이 이슬에 젖어 더욱 영롱해진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머슴 태호가 걸음을 치고 지나가던 중 연희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태호는 28의 건장한 사내로 대감댁에서 10년을 넘게 성실히 일해온 믿음직한 머슴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으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그의 모습은 누구라도 한 번쯤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지요. 태호는 비에 젖은 연희의 모습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으나 이미 그 모습은 그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고 말았지요. 흙투성이의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태호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 저기. 연희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돌아봤을 때는 이미 태호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무언의 시선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날 이후 태호는 연희와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희 역시 태호를 볼 때면 가슴이 조금 빨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홍부인 일을 돕다가도 마당을 쓸다가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도 연희의 눈은 저도 모르게 태호를 찾곤 했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가슴에 남는다. 태호는 밤마다 초가 지붕 아래 누워 연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 해맑은 눈빛, 그리고 비에 젖어 더욱 선명해진 그 아름다운 자태까지 모두가 그의 마음속에 봄비처럼 스며들었지요. 대감댁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닭이 울면 모두가 일어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지요. 연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돕고 태호는 마당을 쓸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의 시선은 종종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서로의 마음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봄은 어느덧 여름으로 변해갔고 연희와 태호의 마음 역시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들은 아직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으로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데우듯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두 사람의 가슴을 데워갔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 대감댁 마당에는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러한 더위 속에서도 모두의 손길은 바빴고 밤이 되어야 비로소 지친 몸을 쉴 수 있었지요. 어느 더운 날 연희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물동이는 점점 무거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지요.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연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태호가 서 있었지요. 깊은 밤하늘을 닮은 그의 눈동자가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연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호는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에 연희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순간 든든한 기둥을 만난 듯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도리지요. 게다가 태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부끄러운 듯 이어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짐을 옮기는 건 제 본분이니까요. 그 말에 연희는 처음으로 태호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에 태호의 가슴은 마치 봄날의 눈 녹듯 따스해졌지요. 그들은 그렇게 함께 물동이를 나르며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는 언제부터 대감댁에 있었어요? 18에 들어왔으니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연희 씨는? 저는 15세 부모님을 여의고 이곳에 왔답니다. 벌써 5해가 되었네요. 한낮의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종종 서로의 일을 돕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태호는 가끔 들에서 따온 풋사과나 참외를 연희에게 몰래 건네주었고 연희는 밥을 먹을 때면 태호의 그릇에 살짝 더 많은 반찬을 얹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여름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마음 역시 점점 깊어져 갔지요. 어느 날 밝은 밤 태호는 뒷마당에서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지요. 오래 기다렸어요? 바람에 스치는 풀잎 소리처럼 부드러운 연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달빛 아래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연희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사실은 한 시즌도 넘게 기다렸지만 태호는 그런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희가 무사히 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그들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연희 씨,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지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연희는 그 말에 살짝 놀란 듯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의 달빛이 반사되어 더욱 영롱하게 빛났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연희는 조용히 버들가지 같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고 두 손이 만나는 순간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난 듯한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연희의 작은 속삭임은 봄바람의 속삭임처럼 태호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연희와 태호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럽게 맞닿았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지요. 달빛이 내려앉은 정원에서 두 사람은 따스한 물결 속에 잠긴 달빛처럼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천한 신분의 머슴과 여종이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연희의 향기로운 밤안개 같은 머리카락이 태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때 세상의 모든 근심은 잊혀졌지요. 그들은 단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틈틈이 만나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뒷산에 올라 멀리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며 꿈을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달 밝은 밤 대감댁 담장 아래서 작은 속삭임을 나누기도 했지요.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오직 둘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그들의 사랑은 가슴 깊이 스며든 봄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천한 신분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에게만큼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지요. 그들은 언젠가 함께 작은 초가집을 마련하여 살아갈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 연희와 태호의 조용한 사랑도 곧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대감댁에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강대감의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온 마을의 양반들이 모인 자리. 종들은 분주히 음식을 나르고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연희도 그날만큼은 부엌일 대신 술상을 나르는 일을 맡게 되었지요. 연희야, 저 상 좀 강대감님께 갖다 드리렴. 주방을 관리하는 나이 든 여종의 말에 연희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이 가득 담긴 백자 술병과 안주가 놓인 소반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지요. 평소엔 사랑채에 출입할 일이 거의 없었기에 연희의 발걸음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대감님, 술상 가져왔습니다. 문 밖에서 조심스레 인사를 올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연희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강대감과 몇몇 손님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술상을 강대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 보는구나. 강대감의 시선이 연희에게 머물렀습니다. 평소라면 종의 얼굴 하나 제대로 보지 않던 대감이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연희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탓도 있었겠으나 강대감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 대감님. 소녀는 안주인 마님 곁에서 일하는 연희라 하옵니다. 연희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수줍은 모습에 강대감의 눈은 점점 더 이상한 빛을 띠어갔지요. 이 아이는 달라. 아주 맑고 끈적하구나. 강대감의 중얼거림에 주변의 손님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연희는 얼굴이 화끈거려 더욱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나 강대감의 시선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론 내가 내 술상을 들고 오너라. 알았느냐? 네, 대감님. 연희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물러났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강대감의 시선은 마치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차량채를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연희의 가슴은 이상한 불안감으로 가득 찼지요. 그날 이후 강대감은 밤이면 어김없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술상을 들게 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그 요구는 달라져 갔지요. 대감은 연희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라 명했습니다. 연희야, 너는 내 곁에 있으면 편안하구나. 그 맑은 눈빛이 마치 옛날 내가 좋아하던 기생을 닮았어. 술에 취한 강대감의 말에 연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했지요. 그러나 강대감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져 갔고 어느 날 밤 그는 마침내 연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내 너를 품겠다. 이는 명령이니 거부하지 말거라. 강대감의 말에 연희는 공포에 떨었지만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대감은 연희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처음으로 주인의 몸종이 되었지요. 강대감은 자신을 기철이라 부르게 하며 연희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넌 이제부터 나의 여인이다. 물론 비밀로 해야 하지만 강대감의 속삭임에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와의 순수한 사랑을 생각하며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대감의 권력과 힘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쾌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희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요. 어쩌면 나 이런 것도 좋을지 몰라. 며칠이 지나자 연희는 점점 강대감의 방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태호와의 사랑은 순수하고 따스했지만 강대감과의 관계는 강렬하고 자극적이었지요. 처음엔 거부감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지만 점차 그 속에서 이상한 쾌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강대감의 방에서 그를 기철이라 부르며 관계를 맺고 낮에는 평범한 여종으로 돌아와 일상을 보내는 이중적인 삶. 연희의 눈빛은 점점 변해갔고 그 맑던 웃음소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묻어났고 말투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지요. 한편 태호는 연희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마주치더라도 연희의 눈빛이 이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지요. 그녀의 눈에서 순수함 대신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운 것을 볼 때마다 태호의 가슴은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연희야, 요즘 바쁜가? 우리 만나기가 힘들어졌네. 우연히 마주친 연희에게 태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대답했지요. 그저 일이 많아져서 그래. 미안해요. 태호 씨. 연희의 말에는 예전의 따스함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어딘가 겉도는 듯한 낯선 톤이 묻어 있었지요. 태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으나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 더욱 괴로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연희는 점점 더 태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다가오면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지요. 강대감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태호와의 순수한 사랑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밤이면 강대감은 연희의 몸을 품에 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피부는 달빛처럼 부드럽구나. 내 너를 위해 좋은 것들을 많이 주리라. 비단 옷도 값진 장신구도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그 말에 연희는 이상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태호는 그저 가난한 머슴일 뿐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순수한 마음뿐이었지요. 하지만 강대감은 달랐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그는 연희에게 이전에 꿈꿔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연희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고 그녀의 눈빛에는 점점 더 욕망의 그림자가 짙어져 갔습니다. 순수했던 여종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쾌락과 욕망에 눈뜬 새로운 연희가 자리 잡아갔지요. 가을이 끝자락에 다다르던 어느 날 태호는 용기를 내어 연희를 찾아갔습니다.
우물가에서 홀로 빨래를 하고 있는 연희를 발견한 그는 조실스레 다가갔지요. 연희야,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태호의 목소리에 연희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태호 씨? 그 차가운 말투에 태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 따스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낯선 사람을 대하듯 무심한 톤만 남아 있었지요. 우리 요즘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태호의 진심 어린 물음에 연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이전의 맑은 빛이 아닌 어딘가 냉정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이제 나 그런 여자 아니야. 날 잊어줘. 연희의 단호한 말에 태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절망을 보며 연희도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이미 강대감의 세계에 발을 들인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서로 약속했잖소. 작은 집에서 함께 살자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차갑게 등을 돌렸지요. 그건 어린 꿈이었어. 이제 난 현실을 봐야 해. 제발 날 내버려둬. 태호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무거워 보였고 발걸음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지요. 연희는 그런 태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제 그녀에게는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태호는 그날 이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은 여전히 성실히 했지만 그의 눈에서 생기는 사라졌지요. 방에 돌아와 홀로 밤을 지새울 때면 연희와의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호는 정원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달빛 아래 홍부인이 홀로 서 있었지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주인의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조실스레 다가갔습니다. 마님, 울고 계셨습니까? 홍부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태호. 아니다. 그저 바람이 차서 그렇다. 홍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홍부인이 왜 울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대감의 침소는 이제 늘 비어 있었고 연희가 그곳에 드나드는 모습은 대감댁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태호의 진심 어린 물음에 홍부인은 오래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마음, 폐위된 왕비처럼 외로운 심정을 말했지요. 태호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같은 상실감을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태호는 감히 마님의 손을 잡을 수 없었지만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홍부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지요. 두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가까워지던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연희는 강대감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던 관계가 이제는 그녀에게 새로운 쾌감을 가져다 주었고 강대감이 선물하는 비단 옷과 장신구는 그녀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지요. 밤마다 연희는 강대감의 방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쾌락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있으니 내 청춘이 돌아온 듯하구나. 강대감의 말에 연희는 교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대감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알게 되었고 그 힘을 즐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뒤에는 자신도 모르는 공허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대감댁은 묵직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쓸쓸한 소리를 내는 날이 많아졌지요. 태호와 홍구이는 그 후로도 종종 정원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으나 점차 그들은 서로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태호, 눈이 곧 내릴 것 같구나. 홍부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예전의 서글픔 대신 잔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네, 마님. 올해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태호는 공손히 대답하면서도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친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사이가 되었지요. 그들을 이어준 것은 공통된 상실감이었지만 점차 그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홍부인은 태호를 자신의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달이 은은히 비치는 밤이었지요. 태호야, 나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혼자였단다. 대감과의 혼인은 가문의 결정이었고 내 마음은 늘 외로웠지. 홍부인의 나지막한 고백에 태호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고귀한 신분의 마님이지만
그녀의 외로움은 자신과 다르지 않았지요. 마님, 태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순간 홍부인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를 품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벽은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마음만은 이미 그 벽을 넘어선 듯했습니다. 모르겠구나, 태호야.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하지만 내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단다. 홍부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서로를 향한 위로와 이해가 깊게 번졌습니다. 마님, 저 역시 마님 곁에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날 밤 태호와 홍부인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욕망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에서 시작되었지요. 태호는 홍부인의 고요한 그림자 같은 아름다움을, 홍부인은 태호의 묵직한 성실함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연희는 점점 더 깊은 탐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이 주는 쾌락과 물질적인 것들은 그녀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고 연희는 점점 더 욕심을 부리게 되었지요. 강대감은 그녀를 위해 값비싼 비단과 장신구를 사주었고 연희는 그것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갔습니다. 연희야, 내 몸은 마치 장미꽃 같구나. 향기롭고 아름답지. 강대감의 칭찬에 연희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그를 기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 연희는 강대감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호와 홍구인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연희와 강대감의 관계는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두 관계는 마치 밤과 낮처럼 대조적이었지요. 하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의 조용한 위로였고 다른 하나는 끝없는 욕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숨은 따뜻함과 드러난 쾌락, 조용한 연민과 화려한 탐닉, 진실된 눈빛과 가면 같은 미소, 그 모든 것이 대감댁의 담장 안에서 조용히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는 법. 겨울이 깊어갈수록 모든 관계는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어느 날 강대감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이어진 무리한 방탕이 그의 육신을 서서히 망가뜨린 것이었지요. 기침을 심하게 하는 날이 늘어났고 피를 토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의원이 처방한 약은 효과가 없었고 강대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연희야, 내 곁을 떠나지 말거라. 힘없는 목소리로 연희를 붙잡는 강대감을 보며 연희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피어났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강대감이 힘을 잃어간다면 자신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강대감이 아프자 연희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그 불안감은 더 큰 욕망으로 이어졌지요. 어느 날 연희는 우연히 이웃집 박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0살 남짓의 박 씨는 양민이었지만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사내였지요. 연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을 본 박 씨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아가씨, 그 비단 저고리가 참으로 아름답구려. 박 씨의 말에 연희는 새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대감이 선물한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던 연희는 박 씨의 관심이 반가웠지요. 그의 젊은 기운과 활력 넘치는 모습은 쇠약해진 강대감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깨서 과분한 말씀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연희의 교묘한 대답에 박 씨는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몰래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시장 구석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연희야,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어찌 이리 매혹적인 여인일까? 박 씨의 달콤한 말에 연희는 더욱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강대감에게서 느낀 권력의 맛, 그리고 박 씨에게서 느끼는 젊은 활력. 연희는 이제 두 남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씨의 집에서 둘이 은밀한 시간을 보내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의 아내가 갑자기 돌아온 것이었지요. 방문 틈새로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아내는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었습니다. 내 남편을 뺏어가. 분노에 찬 외침과 함께 방문이, 그리고 연희의 평화로운 나날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격분하여 즉시 관아에 달려가 연희를 고발했지요. 연희가 기혼 남성을 유혹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한편 위기에 처한 박 씨는 비겁하게도 모든 책임을 연희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연희가 요부의 술수로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말했고
자신은 피해자라 주장했지요. 연희는 홀로 관아의 뜰에 무릎을 꿇고 매를 맞았습니다. 이 유물이 어찌 감히 양민의 집안을 어지럽히느냐. 관아의 벽에 울리는 매질 소리와 함께 연희의 운명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대감댁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된 연희는 뒷골목에 버려지게 되었지요. 강대감은 연희의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쾌락의 세계는 이제 그에게 큰 상처만 남겨놓았지요. 연희의 파멸과 강대감의 병세 악화, 그 모든 소식은 대감댁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태호와 홍부인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찾았으니까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당신은 내게 의지가 되는구려. 홍부인의 말에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욕망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맺어진 관계였지요.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겨울이 가장 깊은 때 연희는 마을 끝자락 무더기 옷을 걸친 채 초라한 모습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감댁의 아름다운 여종이었던 그녀는 이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 있었지요. 곤장과 매질로 상처 입은 몸, 가난과 굶주림으로 야윈 얼굴.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시오, 제발. 연희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요부라는 소문이 퍼진 뒤로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지요. 그렇게 혹독한 추위 속에서 연희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태호, 태호. 죽음의 문턱에서 연희가 부르는 이름은 바로 태호였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버렸던 순수한 사랑. 이제 와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요. 결국 그녀는 차가운 눈밭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보살펴주는 이 없이, 아무도 애도해주는 이 없이 연희의 죽음 소식은 대감댁에도 전해졌습니다. 이미 병석에 누워있던 강대감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지요. 연희가 죽었다고? 아니야. 강대감의 절규에도 세상은 무심했습니다. 그가 쾌락을 위해 희생시킨 한 여인의 생명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져 갔지요. 연희에 대한 집착과 충격으로 강대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그날 밤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을 뒤흔든 슬픔의 외침이 울렸지만 홍부인의 눈에는 슬픔 대신 복잡한 감정이 맴돌았습니다. 오랜 세월 외면당했던 아내로서의 서러움, 그리고 이제야 자유를 얻게 된 안도감,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지요. 장례는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고을의 모든 양반이 모여 고인을 애도했고 대감댁은 상복으로 뒤덮였습니다. 태호는 묵묵히 장례 준비를 도왔고 홍부인은 예법에 맞게 상주 역할을 했지요. 겉으로는 모두가 슬퍼했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의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대감댁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없던 강대감의 재산은 족보에 따라 먼 친척에게 상속되었고 홍부인은 몇 간의 초가와 작은 땅만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것에 만족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태호야,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홍부인이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대감의 죽음으로 태호 역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마님, 제가 마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태호의 진심 어린 말에 홍부인은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귀한 양반가의 부인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무너진 지금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강대감의 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연희와 강대감이 욕망에 빠져 지냈던 그곳은 이제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스쳐 지나갔지요. 탐욕과 쾌락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저 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호가 물었을 때 홍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태워버리자. 그리고 그 죄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그녀의 대답에는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대감의 방은 불에 타 재가 되었고 그 재는 땅에 뿌려져 새로운 생명의 걸음이 되었지요. 연희와 강대감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순수한 사랑을 저버렸던 연희, 권력과 쾌락에 빠져 진정한 행복을 놓쳤던 강대감.
그들의 비극적 최후는 마치 인간의 욕망이 가져올 수 있는 파멸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 녹은 땅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얼었던 개울물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요. 대감댁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 외곽 아담한 초가집 앞마당에서는 태호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편안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지요. 태호야, 물 한 사발 가져왔다. 홍부인이 손수 길어온 우물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입은 그녀였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태호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을 받아 마셨지요. 마님, 오늘 심은 씨앗이 잘 자라면 가을에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다오. 난 더 이상 마님이 아니라 그저 민옥이니. 민옥 홍부인의 이름의 말에 태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민옥 씨? 그 한마디에 민옥은 맑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를 인간으로서 대하게 되었지요. 대감의 죽음 이후 민옥은 자신에게 상속된 작은 땅에 초가집을 짓고 태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우린 상처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웃게 됐구려. 저녁 무렵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민옥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었지요. 복수를 하지 않아도 결국 이겼지요. 태호의 대답에 민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연이나 강대감처럼 복수심이나 증오로 마음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봄날의 저녁 공기가 차가워지자 태호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초가집을 가득 채웠고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스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내일은 마을에 가서 씨앗을 더 사와야겠습니다. 그래. 나도 함께 가서 실과 바늘을 살까 해. 내 옷이 많이 해졌더구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 담긴 행복은 특별했습니다. 대감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함이 이 작은 초가에는 가득했지요. 가을이 오면 장작을 쌓고 겨울이면 이불 속에 발을 나눠 놓는 그들의 삶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욕망을 따르던 연희와 권력에 취했던 강대감의 화려했지만 허망했던 삶과는 달리 태호와 민옥의 삶은 소박하지만 진실했습니다. 가끔은 연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달빛 아래 누워 태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민옥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나도 그렇단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지. 그들은 욕망 대신 이해를, 복수 대신 용서를, 화려함 대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요. 연희와 강대감이 택한 길은 순간의 쾌락과 욕망을 충족시켰을지 모르지만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태호와 민옥의 길은 인내와 이해를 바탕으로 했고 결국 영원한 행복으로 보답받았지요. 이제 우리 아이도 가졌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민옥의 배를 조심스레 쓰다듬는 태호의 말에 민옥은 따스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물려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고 진실된 사랑만큼은 충분히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대감댁에 화려했던 지난 시절은 이제 먼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져가는 그 이야기.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교훈만큼은 오래도록 남았지요. 욕망의 눈이 멀면 결국 파멸에 이르고 진실한 마음은 끝끝내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렇게 태호와 민옥은 작은 초가집에서 서로를 사람답게 불러주며 진실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 아닌 사랑, 욕망이 아닌 이해를 선택한 결과였지요. 봄바람이 초가지붕을 스치며 작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같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참된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 여러분, 쾌락에 잠식된 여종, 그리고 복수가 아닌 사랑을 택한 머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욕망을 줬던 연희와 강대감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지만 진심을 지킨 태호와 민옥은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태호처럼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연희의 최후는 당연한 벌일까요? 안타까운 몰락일까요? 이야기 속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밤 이 이야기의 여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